제 이름은 김민석입니다. 올해로 58세, 서울 강남의 작은 사무실에서 탐정 일을 하고 있죠. 이 바닥에서 30년을 넘게 굴렀으니 웬만한 사건은 눈 감고도 풀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아무리 오래 일을 해도 다 알 수 없는 법이더군요. 제 사무실은 화려한 강남 한복판에 있지만 간판도 없이 조용히 운영됩니다. 간판 없이도 손님은 끊이지 않죠. 왜냐고요? 입소문 때문입니다. 저는 약속합니다. 어떤 비밀이라도 진실을 찾아드리겠다고. 2018년 10월, 가을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박소연 42세, 겉모습은 단정하고 우아했지만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연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미 짐작했죠. 이건 평범한 의뢰가 아니겠구나. 김 탐정님,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소연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남편 이준혁 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 씨는 45세, 대기업 마케팅팀의 임원으로 서울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성공한 남자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완벽한 남편 그 자체였죠. 매년 결혼기념일마다 소연 씨에게 장미꽃을 선물하고 주말이면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심지어 소연 씨의 부모님 생신까지 챙기는 남자.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그들의 사진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연 씨는 최근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준혁 씨가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일본, 도쿄로 가는 출장이 잦았죠. 처음엔 회사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준혁 씨가 잠든 사이 그의 휴대폰에서 이상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발신자는 아이코라는 이름의 여성이었고 메시지는 짧았지만 섬뜩했습니다. 준혁, 다음에 도쿄 올 때 저녁 같이 먹자. 지난번처럼. 소연 씨는 그 메시지를 읽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준혁 씨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탐정님,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설령 그게 제 가슴을 찢어놓더라도 알아야겠어요. 저는 소연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이준혁, 45세, 대기업 임원, 일본 출장, 아이코라는 여성. 겉으로는 평범한 외도 의심 사례처럼 보였지만 소연 씨의 떨리는 손과 절박한 눈빛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죠. 사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제 어머니가 아버지의 배신을 알게 되셨을 때 그 고통을 고스란히 지켜본 적이 있죠. 그때의 기억이 소연 씨의 얼굴에 겹쳐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여성을 위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의뢰를 받아들인 후 저는 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탐정일이란 게 드라마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지루한 기다림과 꼼꼼한 기록의 연속이죠. 하지만 저는 그 지루함 속에서 진실의 조각을 찾아내는 데 익숙합니다. 먼저 준혁 씨의 기본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의 회사, 여의도에 위치한 S그룹 본사, 그의 집, 반포동의 고급 아파트, 그리고 그의 일상, 소셜미디어에서 확인한 그의 동선. 소연 씨에게 준혁 씨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물었더니 그녀는 망설이다가 알려줬습니다. 법적으로 민감한 부분이지만 소연 씨는 이미 각오를 한 상태였죠. 저는 준혁 씨의 휴대폰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오랜 동료인 해커 최영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영수는 제게 단 하루 만에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단순히 아이코라는 한 여성과 연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메신저 앱에는 수십 명의 여성과
주고받은 대화 기록이 있었어요.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제각각인 여성들. 심지어 일부는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태국, 심지어 유럽 출신의 여성까지. 대화 내용은 가벼운 플러팅부터 노골적인 약속까지 다양했죠. 저는 그 기록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에요. 이건 거의 체계적인 어떤 게임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연 씨에게 바로 전화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메시지만으로는 준혁 씨가 실제로 이 여성들을 만났는지 아니면 그냥 가벼운 대화로 끝났는지 알 수 없었죠. 저는 소연 씨에게 약속했으니까요. 30일 안에 확실한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그래서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준혁 씨의 일상을 따라가며 그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기로요. 그날 밤 사무실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자료를 정리하던 저는 문득 생각했죠. 인간이란 대체 얼마나 많은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걸까? 준혁 씨는 소연 씨 앞에선 완벽한 남편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찾아내야 했어요. 소연 씨를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저 자신을 위해서. 먼저 준혁 씨의 일상부터 파악했습니다. 그는 아침 7시에 반포동의 고급 아파트를 나와 여의도 S그룹 본사로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엔 동료들과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저녁엔 종종 야근을 핑계로 늦게 귀가했죠. 소연 씨 말로는 준혁 씨가 최근 2년간 야근과 해외 출장이 부쩍 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일본 도쿄로 가는 출장이 잦았죠. 저는 그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도쿄, 그리고 그 메시지의 주인공 아이코. 첫 번째 단서를 잡기 위해 저는 준혁 씨를 직접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여의도에서 회사 동료들과 간단한 회식을 한 뒤 택시를 타고 이태원으로 향했습니다. 이태원은 당시 외국인과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곳이었죠. 준혁 씨는 한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를 지켜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잠시 후 한 여성이 레스토랑으로 들어왔어요.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세련된 옷차림의 여성. 그녀는 준혁 씨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더니 둘은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죠. 이 여성이 아이코일까? 하지만 곧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준혁 씨와 그 여성의 대화는 너무 가벼웠어요. 마치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저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테이블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레스토랑은 시끄러워서 제가 눈에 띄지 않았죠. 그들은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고 여성은 자신을 유나라고 소개했습니다. 최유나, 35세, 프리랜서, 디자이너. 그녀는 준혁 씨와 틴더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틴더. 그 당시 한국에서 틴더는 이제 막 유행하기 시작한 앱이었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혁 씨가 소연 씨 몰래 틴더를 사용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유나가 준혁 씨를 독신이라고 믿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준혁 씨는 그녀에게 자신이 결혼하지 않은 바쁜 커리어맨이라고 소개한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이 남자가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유나를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탐정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당사자가 아닌 주변인을 통해 진실을 알아내야 할 때가 있죠. 유나는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솔직히 말했어요. 제가 탐정이고 준혁 씨와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유나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 씨가 결혼했다는 거 정말이에요? 전혀 몰랐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준혁 씨와 몇 달 전 틴더에서 만났고 두어 번 식사를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준혁 씨는 그녀에게 매너 좋고 유머러스한 남자로 보였죠.
하지만 유나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가 자꾸 해외 출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일본에 자주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농담처럼 말했어요. 자기한테는 특별한 리스트가 있다고. 리스트? 그 단어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유나에게 더 자세히 물었지만 그녀도 그 이상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준혁 씨가 자신의 노트북에 뭔가 중요한 파일을 저장해둔 것 같다고 귀띔해줬어요. 저는 그 순간 그 리스트가 이 사건의 열쇠일지도 모른다고 직감했습니다. 준혁 씨의 노트북을 조사하려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다시 해커 영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영수는 준혁 씨의 클라우드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죠. 물론 이건 법적으로 민감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연 씨는 이미 모든 걸 각오한 상태였고 저는 그녀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영수는 며칠 뒤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준혁 씨의 클라우드 계정에는 수백 개의 파일이 있었지만 그중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어요. 암호로 잠긴 엑셀 파일. 이름은 단순했습니다. 목록. 그 파일을 열어보려면 암호가 필요했지만 영수는 아직 그걸 풀지 못했어요. 대신 저는 준혁 씨의 다른 동선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해외 출장 기록을 확인해보니 지난 2년간 도쿄뿐 아니라 방콕, 싱가포르로도 자주 다녀왔더군요. 놀라운 건 그 출장 비용이 대부분 회사 경비로 처리됐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회사 동료들과의 출장이 아니라 혼자 다녀온 경우가 많았죠. 저는 그 기록을 보며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조사를 이어가던 중 저는 준혁 씨가 도쿄에서 자주 묵는 호텔을 알아냈습니다. 도쿄 신주쿠에 있는 고급 호텔. 저는 호텔에 연락해 준혁 씨의 투숙 기록을 확인해 보려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거절당했죠. 대신 저는 그의 소셜미디어와 이메일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한 통의 이메일. 발신자는 아이코였고 내용은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준혁, 왜 연락을 끊었어? 우리 약속 잊었어. 그 이메일을 읽는 순간 저는 소연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지, 그 메시지를 처음 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지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야. 이건 누군가의 인생을 짓밟는 짓이야.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해. 하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준혁 씨의 삶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소연 씨 앞에선 완벽한 남편이었지만 다른 여성들 앞에선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따라다니며 느낀 감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분노, 그리고 무력감.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소연 씨에게 중간 보고를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목록 파일을 열지 못했고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어요. 대신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그 파일이 뭔지, 그리고 준혁 씨가 정말로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파일이 단순한 외도의 증거가 아니라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을 거라는 걸. 저는 준혁 씨의 클라우드 계정에 있는 목록 파일을 열기 위해 해커 영수와 밤낮 없이 씨름했습니다. 암호는 복잡했고 몇 번의 시도 끝에 영수가 겨우 파일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엑셀 파일은 단순한 연락처 목록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100명이 넘는 여성들의 이름, 나이, 국적, 직업, 그리고 그들과의 만남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각 여성에 대한 코멘트까지. 예를 들어 한 여성에 대해선 이렇게 쓰여 있었죠. 민서, 29세, 항공사 승무원, 적극적, 재미있음.
2018년 방콕에서 2박. 또 다른 여성은 이렇게요. 유미, 25세, 대학원생. 순진함, 2019년 도쿄 호텔에서 만남. 저는 그 파일을 보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어요. 준혁 씨는 마치 게임을 하듯 여성들을 수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각기 다른 배경의 여성들을 만나며 자신의 매력을 시험하고 그 과정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그 목록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의 병적인 자아를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목록에 한국 여성뿐 아니라 일본, 태국, 싱가포르, 심지어 유럽 출신 여성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는 해외 출장을 이용해 이 여성들을 만났고 그 비용은 대부분 회사 경비로 처리했죠. 저는 그 순간 준혁 씨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계획된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파일에서 아이코라는 이름을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아이코는 32세, 일본 도쿄에 사는 그래픽 디자이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록은 다른 여성들과 달랐어요. 준혁 씨는 그녀에 대해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아이코 2018년 도쿄에서 만남, 감정적 문제 발생, 연락 끊음, 문제 발생.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아이코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녀가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죠. 아이코를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는 비공개였고 준혁 씨와의 연락 기록도 오래전 끊긴 상태였어요. 저는 결국 일본에 있는 제 오랜 동료 타카시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타카시는 도쿄에서 탐정 일을 하는 친구로 현지 네트워크가 탄탄했죠. 며칠 뒤 타카시는 아이코의 연락처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통역사를 통해 그녀와 전화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이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슬픔이 묻어났어요. 그녀는 준혁 씨와 2018년에 틴더를 통해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독신이라고 소개했고 두 사람은 몇 달 동안 연애를 했죠. 아이코는 준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도쿄에 올 때마다 그녀를 찾아왔고 심지어 결혼을 약속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자 준혁 씨는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가 사라진 뒤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아이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기는 결국 지킬 수 없었고 저는 매일 밤 그 아이가 제 꿈에 나와요. 울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코는 매년 그 아이를 위해 작은 의식을 치른다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그런 의식이 흔치 않지만 그녀는 그게 마음의 평화를 찾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죠. 저는 그 순간 준혁 씨의 행동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짓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조사를 이어가던 중 또 다른 단서가 나왔습니다. 정하린, 28세, 준혁 씨가 근무하는 S그룹의 전 직원이었습니다. 하린은 준혁 씨의 비서로 일하다가 1년 전 갑작스럽게 해고됐죠. 저는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하린은 처음엔 말을 아꼈지만 제가 준혁 씨의 목록에 대해 언급하자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인간 정말 최악이에요. 하린은 이를 악물며 말했죠. 그녀는 준혁 씨가 자신을 감정적으로 조종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린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가까워졌고 그녀가 그의 의도를 눈치채고 거리를 두려 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그녀를 회사에서 쫓아냈어요. 하린은 그 일을 계기로 준혁 씨의 본성을 알게 됐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저를 믿어주겠어요? 그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완벽한 상사였으니까. 하린의 이야기는 저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겼습니다. 준혁 씨는 단순히 여성들을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그들을 조종하고 필요 없어지면 버리는 게임을 즐겼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이 남자가 단순한 바람둥이가 아니라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가진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파일을 보며 저는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준혁 씨는 자신의 권력과 매력을 이용해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저는 문득 오래전의 기억이 떠올랐죠. 제 어머니가 아버지의 배신을 알게 됐을 때 그 고통스러운 눈빛. 그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소연 씨를 위해, 아이코를 위해, 할인을 위해, 그리고 그 목록에 있는 모든 여성들을 위해 이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연 씨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김 탐정님, 저 더 이상 조사하지 말아주세요. 이걸 알게 되면 제 가족이 무너질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연 씨는 진실을 원한다고 했지만 이제 그 진실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먼저 저는 소연 씨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반포동의 고급 아파트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소연 씨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이었지만 어딘가 단단해진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소연 씨, 진실은 아프지만 그걸 외면하면 더 큰 상처가 될 거예요. 준혁 씨가 한 짓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에요. 그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소연 씨마저 그 피해자가 되어선 안 돼요. 저는 그녀에게 목록의 일부를 보여줬습니다. 여성들의 이름과 기록이 적힌 그 파일을 보는 순간 소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고 고개를 저었죠. 이게 정말이에요? 이 사람이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저는 그 안에서 분노가 서서히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소연 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탐정님, 계속해주세요. 저 이제 각오했어요. 그 순간 저는 소연 씨의 강인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낸 거예요. 저는 그녀에게 약속했죠. 이 일을 끝낼 때까지 그녀 곁에 있겠다고. 다음 단계는 준혁 씨와의 대면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증거를 던져놓고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준혁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어떤 고통이 생겼는지 깨닫게 하고 싶었죠. 저는 홍대에 있는 한 조용한 카페에서 그를 만나기로 계획했습니다. 명목은 비즈니스 미팅이었어요. 준혁 씨는 마케팅 임원이었으니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을 핑계로 그를 불러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날, 준혁 씨는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잘생기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세련된 정장, 부드러운 미소, 겉으로 보면 누구나 반할 만한 남자였죠. 하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어둠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가벼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의 해외 출장 이야기를 꺼냈죠. 이 팀장님, 도쿄 자주 가시죠? 신주쿠 쪽 호텔에서 자주 묵으신다고 들었는데. 준혁 씨는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네. 회사 일이 워낙 바빠서요. 도쿄는 비즈니스 미팅 때문에 자주 가죠. 저는 그 순간 그의 눈빛에서 미세한 떨림을 포착했습니다. 저는 계속 밀어붙였어요. 그럼 아이코라는 분도 비즈니스 파트너신가요? 도쿄에서 자주 만나신다고 하던데. 그 순간 준혁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누구시죠? 왜 그런 걸 묻는 겁니까? 저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목록 파일의 스크린샷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보는 순간 저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이 팀장님,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00명이 넘는 여성들, 그리고 그들과의 만남 기록. 이게 단순한 취미였나요? 준혁 씨는 처음엔 부인했어요. 그는 그 파일이 장난이었다고, 그냥 친구들과의 대화 기록일 뿐이라고 둘러댔죠. 하지만 제가 아이코와 할인의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그는 테이블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들이 뭘 안다고? 남자들 다 그래. 나처럼 성공한 남자한테 여자들이 꼬이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 말에 저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이 팀장님, 잘못은 그 여자들을 속이고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연 씨를 배신한 겁니다. 준혁 씨는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인정했죠. 하지만 그 인정은 진심이 아니라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깨달은 패배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날 저녁, 소연 씨는 준혁 씨와 대면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요청으로 그 자리에 함께 했어요. 반포동 아파트의 거실, 그곳은 한때 그들의 행복한 추억으로 가득했던 공간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그 공간은 눈물과 분노로 채워졌습니다. 소연 씨는 목록을 하나씩 읽으며 준혁 씨에게 물었어요. 이 여자는 누구야? 이 여자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이 여자들과 뭘 했어? 준혁 씨는 처음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소연 씨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결국 무너졌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빌었죠. 하지만 소연 씨는 단호했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당신이 사랑한 건 당신 자신뿐이야. 그 말은 저에게도 깊이 남았습니다. 소연 씨는 더 이상 그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녀는 그날 밤 준혁 씨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후 사건은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할인과 아이코는 소연 씨의 요청으로 준혁 씨의 행위를 증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할인은 S그룹 내부에 그의 행동을 폭로했고 그 소문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졌어요. 준혁 씨는 결국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그의 완벽했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죠. 소연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말했어요. 탐정님, 처음엔 이 모든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저는 저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그녀의 강인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소연 씨는 비록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 속에서 새로운 힘을 찾고 있었어요. 소연 씨는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녀는 반포동의 고급 아파트를 팔고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어요. 처음엔 홀로 사는 게 두렵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만의 삶을 꾸려가기 시작했죠. 소연 씨는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탐정님, 처음엔 모든 게 무너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저는 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그게 제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아픔을 겪은 여성들을 위한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 모임은 단순한 지원 그룹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꿈을 꾸는 공간이 되었죠. 소연 씨는 그곳에서 강연을 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어요.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니에요.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게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그녀가 단순히 피해자에서 벗어나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코, 도쿄에 사는 그 여성도 자신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매년 잃은 아이를 위해 치르던 의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했어요. 아이코는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죠. 팀 탐정님, 저는 이제 그 아이가 평화롭게 잠들었다고 믿어요. 준혁 씨를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게 제게 자유를 주었어요. 그녀는 도쿄에서 작은 아트 스튜디오를 열었고 자신의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키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할인,
준혁 씨의 전 직원이었던 그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리는 S그룹을 떠난 뒤 새로운 회사에서 디지털 마케팅 일을 시작했죠. 그녀는 소연 씨의 모임에 가끔 참석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하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탐정님, 저는 이제 알았어요. 그 인간이 제 인생을 망칠 뻔했지만 저는 그보다 강하다는 걸. 그리고 준혁 씨는 그는 서울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해외로 떠났다고 했어요. 누군가는 그가 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 한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그가 여전히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를 더 이상 쫓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회사, 명예,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신뢰. 그건 돈으로도 되찾을 수 없는 것들이죠. 이 사건을 정리하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탐정 일을 하다 보면 인간의 가장 추악한 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소연 씨처럼, 아이코처럼, 할인처럼 상처 속에서 빛을 찾아내는 사람들을 만나죠. 그들은 저에게 가르쳐줬어요.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참아라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가정을 지키기 위해, 체면을 지키기 위해 고통을 묻어둬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을 참아야 하나요? 왜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며 스스로를 속여야 하나요? 소연 씨는 그 질문에 답을 내렸어요. 그녀는 진실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그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게도 큰 흔적을 남겼습니다. 저는 탐정 일을 시작한 이후로 수많은 비밀을 파헤쳤지만 매번 느끼는 건 진실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망가뜨릴 수도 있는 무거운 무게를 지니고 있죠.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 무게를 감당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소연 씨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건가요?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은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이 잠시라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우리를 정의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상처를 어떻게 딛고 일어나느냐, 그게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사건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실화를 공유하고 싶다면 저희 채널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